안녕하십니까, 이가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완치된 사람이 신규 확진자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지역적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이번 주 중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학이 또 연기되면 학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고3 수험생은 기존과 다른 입시 일정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지영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명대에 머무는 등 증가세는 좀 둔화하고 있지만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구 경북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구로 콜센터를 기점으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를 보면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107명 중 29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3명, 경기 15명, 인천 1명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6명까지 더해 서울시는 어제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244명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또 추가 확진자가 확인돼 21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동대문구 동안교회 세븐 PC방 사례와 같이 대부분 집단 감염 사례와 연관이 있는 확진자들입니다. 네, 구로구 콜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의 직원과 주민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는 건가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콜센터와 관련해 큰 불은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듯 확진자가 지난주 초중반처럼 급증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 지인으로 2차, 3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콜센터 직원 사례부터 보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과 인천에 사는 30대 여성이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 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그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2차 검사를 했고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나온 만큼 완전히 안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2차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진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생명수 교회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확진된 콜센터 직원이 예배를 받던 교회인데요. 앞서 이 직원과 같이 예배를 받다가 감염된 이 교회 목사와 교인 등 4명에 이어 그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총 13명이 2차 감염된 겁니다. 사실상 구로 콜센터에서 부천 생명수 교회로 2차 집단 감염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3차 감염의 우려는 없습니까? 네, 방역당국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중에는 간호조무사, 어린이집 교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부천 하나요양병원은 3층과 4층이 동일 집단격리, 즉 코호트 격리된 상태입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증상이 없었고 병원 내에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다고 진술했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중 2명은 경기도 시흥시 꿈다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입니다. 다행히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라 아이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교회 목사와 교인 등이 지난 9일 충남 보령 무창포 수양관에 다녀온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구로 콜센터나 부천 생명수 교회처럼 서울 내에서 이렇게 2, 3차 감염 고리가 확인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동안교회에서 세븐 PC방으로 이어지는 서울 동대문구의 집단 감염 사태가 다른 자치구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어제 2명이 새로 추가돼 총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2명은 중랑구 요양보호사와 도봉구 산후조리원 직원으로 3차 감염 사례입니다. 간단히 흐름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동안교회에서 지난달 진행한 대규모 수련회에 참석했던 전도사 등 6명의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이번 달 8일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감염된 교인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여러 곳을 다녔고 그중 한 곳인 세븐 PC방이 확산의 거점이 됐습니다. 그제까지는 세븐 PC방을 갔던 사람들과 그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차 감염까지 확인된 건데 어제는 이 가족을 통해 전염된 3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PC방을 이용한 남성의 어머니를 간병한 요양보호사와 산후조리원 직원이 감염된 겁니다. 이처럼 2차, 3차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연쇄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조주연입니다. 네, 조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연결고리 차단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지역 코로나19 상황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감염원이 신천지 교인인 사례가 또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김종민 기자. 네, 대구시청입니다.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 발생한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 대부분도 신천지 교인이 최초 감염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콜센터 66곳 8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7곳에서 63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시는 대부분 지난 6일 이전에 발생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침원 12명이 감염된 한전 서대구지사 MCS 남동지사도 최초 감염자가 신천지 교인의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K마디병원의 경우도 사망한 신천지 교인이 외래 환자로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숨진 신천지 교인보다는 1월 말부터 증상을 보인 이 병원 청소부가 최초 환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어제 기준 5,990명으로 그제보다 62명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73명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어제까지 사흘째 두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완치자는 그제보다 150명 늘어나는 등 대구에서도 격리 해제자가 확진자 숫자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대구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구시는 휴일인 오늘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특히 서울과 대구시의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최영지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전체적인 국내 상황 다시 한번 짚고 가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는 8,0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07명 증가한 건데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감염을 막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총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격리 해제된 사람의 수가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8,086명 가운데 격리 해제는 714명입니다. 전날 격리 해제된 510명보다도 2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은 이렇게 보니까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한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로구 콜센터의 조사 대상자는 8,083명입니다. 네.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 내에는 4개 층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11층 직원 225명을 조사한 결과 80건의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80명에 대해서 확진자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했는데 33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처음 확진자 수와 비교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당분간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콜센터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는 조금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유럽 5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다고요?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유럽 5개 국가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확대됐습니다. 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특별 입국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2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2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는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1인당 현금 52만 원 가량을 취약계층에게 주는 건데요. 네.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입금되는 돈은 석 달 안에 전주시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모두 7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요 예산만 710억 홍콩달러, 약 11조 원 규모입니다. Our economy has been hard hit. That's why the budget withdrawal measures to try to help stimulate the economy and to help relieve the burden on our people. 마카오 정부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3천 파타카, 약 44만 원을 현금 카드 형태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수당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수령액 규모를 일회성으로 늘려 현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We're providing one-off $750 payments to more than 6 million Australians to spend in our economy now. Almost 2.5 million pensioners will receive this support. 미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일회성으로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를 주는 방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원 방식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The support could be flexible while implementing these supplementary budget allocations. We need to avoid any moral hazard which might be involved and political consideration. 국내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전주시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이 같은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홍콩, 마카오, 호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전주시를 시작으로 이 움직임이 좀 확대될까요? 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난소득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글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로 번져나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예산 부족으로 많은 지자체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앞서 기본 재난소득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또 마스크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되면서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오늘 158만 1,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주중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었는데 주말에는 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네. 때문에 어제 서울 시내 곳곳의 약국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약국에서,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명의 도용 문제가 끊임없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마스크는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상황이니까 이런 명의 도용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겠죠.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 사려고 했는데 누가 내 이름으로 이미 마스크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황당하겠죠. 네. 네, 이런 명의 도용과 관련한 경찰 신고도 그래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제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을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추가 개학 연기를 또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교육부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개학 연기를 4월로 추가 연장할지 여부를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네. 교육부는 앞서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예정대로 오는 23일에 개학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연기가 필요한지 논의했는데요. 교육부와 방역 당국 간에도 이 개학 연기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두고 그럼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네, 개학을 연기하면 그에 따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개학이 연기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10% 이내에서 지금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 초중고교 수업 시수를 감축한 적은 없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개학이 연기되면 수능이 미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끼는 급식 카드를 가지고 해결을 하지만 또 한 끼는 부모들 집에 없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한 끼가 중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역 상권도 살리고 아동들한테 따뜻한 밥도 셀도 줄 수 있는 하나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지금 손자가 5명이라 손자처럼 먹고 내 엄청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는 밥이 맛있다 하대요. 내가 먹을 수 먹어보지는 못했잖아. 그래서 밥이 맛있다 하대요. 그래. 아 밥이 그래 혹시나 오늘은 소고기 했는데 또 부족하시면 꼭 전화해서 이러면서 이래. 내가 참 착한 아저씨를 만났네 이러면서. 아, 그 배달해주는 사장님? 예, 예. 아, 참 예. 착하시더라고. 내가 보니 얼굴도 착해 보여. 뭐 배달 딱 해주는데 사람 착한 사람 있잖아요. 예, 항상 다 가면 가는 데마다 애들이 너무 잘 먹어.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잖아요. 우리도 좋고 애기 몸은 애들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조금 버티는 많이 진짜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애들은 참 이걸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바랍니다. 사랑해. 코로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보면 며칠째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다는 그런 시각도 많은데 현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이미 대구 경북의 여러 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들이 많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의 발생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매일 발생하는 몇백 명의 확진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집단 소규모 감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생 확산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자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원 병상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가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다음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발생이 이제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81%가 집단 발병에 의한 것이고 62%는 신천지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방역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현재 하는 방식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하는 방식은 이제 감염이 돼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에 그 동선 중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가 확인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접촉자에 대해서 전부 조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환경을 봤을 때 동일한 집단 감염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거나 행정적으로 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게 계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약한 방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한가 하면은 선제적으로 미리 다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확보한다는 건 장점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은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만약에 그 업종에서 보름 뒤에 또다시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름 뒤에 또다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전수조사를 해서 감염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른 유사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업종이라든가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를 갖다 명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확실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는 식당이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를 갖다 억지로 폐쇄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기고 그 영업을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한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상으로 놓고 보면은 왠지 부족한 듯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방역 대책이 어떤 의미에서 현 단계에 맞는 가장 최선의 조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곳에 동선을 파악을 해서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좀 파악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 최대 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20명에 달하고 있고 또 2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또 문제인데요. 동대문구 소재 동안교회에 이어 PC방과 관련한 확진자도 조금씩 확산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 PC방 관련된 것도 교회 수련회가 지난달 20일에서 22일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감염된 분이 PC방을 이용했고 가족 감염, 또 그중에서 또 요양보호사까지 감염되는 여러 가지 한 번 노출이 되면은 4차, 5차까지의 감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차가 있다는 거죠. 거의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확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노출된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생활권에서 노출을 더 시키고 다녔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노출된 시점과 이것을 확인하는 시점까지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사이에 많은 그런 집단,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로 콜센터, 그리고 이런 PC방 감염,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 특히나 이곳은 인구 밀집도나 대중교통 이용도를 봤을 때는 매우 가장 한 번 발생하면 크게 발생할 그런 위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은 안정을 할 수가 없고 더 빠르게 찾아내는 방식,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그런 위험 집단이나 그런 고밀집 지대에서 노출되는 걸 예방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제2의 대구 경북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로구 콜센터 감염 경로가 좀 오리무중이어서 또 걱정입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서울시 등에서 환기 시스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기 전파가 사실이라면 사실 다른 층에서도 환자가 대거 발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거지만 아주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콜센터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그 위층에 있는 오피스텔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오피스텔에서도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공기 감염이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고, 오피스텔에 콜센터와 전혀 관계없는 오피스텔 거주자한테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만약에 콜센터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공기 감염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층에서 감염이 일어난 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놓고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휴게실을 갖다 다른 층에 있는 분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감염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 다음에 다른 층에서 감염은 이루어졌으나 그분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층은 다르지만 뭐 개인적인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혹은 그분들이 공통적인 어떤 연수라든가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촉자를 갖다 접촉한 다음에 공통으로 감염이 됐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가능성은 뭔가 하면은 의심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돼서 감염을 일으킨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분일 거야 라고 했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제일 처음 전파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분이 지금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럼 검사하게 되면 음성은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나온 사람한테 당신이 처음에 전파자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충분히 의심은 가고 상황상으로는 아, 이분이 연결고리인구나라고 파악은 가지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 정황상으로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공기 전파 가능성은 앞으로 좀 더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층은 달라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융사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상담사 간 거리는 1.5m 이상, 칸막이 최하 60cm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 콜센터 사태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표현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리고 뒤로
조금만 움직이면은 뒤에서 근무한 사람의 등과 부딪히는 그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조금은 근무 환경 내에서도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실현해야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근무를 재택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장시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소독,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근무자들도 감염 관리에 대한 의식이 올라가면 마스크나 손 씻기를 수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예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콜센터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밀집된 다수의 사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다 같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으면 한 사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하고 사후 약방문 시스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리 그런 곳이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화면으로 보신 코로나19 예방 지침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세종청사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해양부 소속 남성 1명이 어제 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수부 내 감염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5동 4층뿐만 아니라 4동 4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른 층은 물론 옆동까지 퍼졌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옆동까지 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옆동에 있는 사람이 감염됐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옆동에 있는 사람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가 마치 물결이 치듯이 옆동까지 퍼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제 몇 개의 가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동은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공통의 식당을 갖다 사용했다. 사원 식당을 사용했다. 그 구내 식당을 사용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뭐 흡연 공간 같은 경우가 그게 비공식적 흡연 공간이든 공식적 흡연 공간이든 흡연 공간을 갖다 만약에 공유했다. 그럼 사실 흡연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연기가 몸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라 하더라도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이게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면은 그분들은 직장이 아닌 직장 밖에서도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연수라든가 공무원분들은 최근 연수가 중단되긴 했지만 뭐 회의라든가 그런 공간을 통하게 되면은 같은 부서에서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층은 다르더라도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로 사실은 추측이 되긴 합니다. 네. 앞서 최명계 선생님께서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해수부 확진자 중에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거나 KTX를 타고 출퇴근한 확진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점이 문제로 보이는데 이미 지역사회로 퍼진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죠.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해수부에서 다수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데 누가 감염원이었는지 어디서 접촉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감염원인 분은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미리 감염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진이 많이 되었고 확산이 된 상태에서 이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특성이 보통은 일일 생활권, 특히나 KTX를 타고 서울역을 경유해서 여러 곳에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세종청사에 있는 직원끼리도 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서의 그런 가족 단위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격리하면서 내가 증상이 있는지 그렇다면 처음에는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양성 전환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시다발적인 검사 그리고 이렇게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과도할 만큼의 빠른 검사들이 진행이 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확진자와 사망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사례로는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특별 재난 지역 으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무슨 우리가 뭐 법을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있게 되는데 3개 대상입니다. 응급대책, 재해구호,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또 방법은 이제 보통 4가지가 됩니다. 행정상의 도움, 재정상의 도움, 금융상의 도움, 세제상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행정상의 도움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결국 세제상의 도움과 재정상의 도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제상의 도움은 국세보다는 보통 지방세 쪽이 많이 가게 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를 갖다 세금을 감면하거나 납세를 유예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막상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별로 낼 세금이 있게 되지 않는 거고요. 어차피 집에 이동도 없게 되는 거고 또 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초미의 관건이 되는 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복구와 보상이 소요되는 경비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자연재해와 이 감염병이 조금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 집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탄 우리 집을 갖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필요해요.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를 바라보게 되면은 피해를 받으신 분과 지원을 하는 분 사이에서 서로 눈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과연 보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으신 분한테는 택도 없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느 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과 그런 다음에 대구 시민들의 의견과 경북 도민들의 의견과 여러 전문가 의견을 갖다 합쳐서 이제 어디까지를 갖다 보상 및 복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갖다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입은 매출 감소라든가 수익 감소라든가 임금 감소가 복구와 보상에 포함이 될지 포함이 되지 않을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될지가 이제 결정되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상과 복구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네. 또 오는 23일 개학을 앞둔 전국 초, 중, 고교의 개학을 4월로 연기해달라는 또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다시 개학이 연기된다면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되는 건데 학교도 밀폐된 장소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연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럴 필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오늘이 벌써 15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개학까지는요. 네. 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 경북 사태보다 이제는 서울 수도권이 더 걱정이라는 거죠. 이미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2차, 3차 감염,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개학을 하여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감염병이라는 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완전히 안정세를 취할 때 아이들을 이제 사회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고민을 할 것이고요. 조만간 다음 주가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개학이 길어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동전 노래방이나 PC방을 찾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부모님들이 많이 속이 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년층들 중에서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사태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고령 취약자뿐만 아니라 이런 젊은 분들, 특히 학생이나 청소년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경증으로 앓고 간단히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맹신 때문에라도 젊은이들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감염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확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나와 같이 생활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감염병이란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뭔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서로한테는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C방, 노래방 여러 가지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데 무리지어서 다니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계약을 연기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를 우리 학생들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집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령별, 대상별 이렇게 좀 세분화된 지침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커다란 동의는 공포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리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 강조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거고요. 네.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손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맙시다 하더라도 그 사망자 수라든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포감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그 시기는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 놓고 보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에 있어서는 항상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방역이 강화가 돼서 얻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사기로도 그렇고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우리가 정확히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거를 갖다 수치화했을 때 네. 그게 지금부터는 이 정도 방역이 이루어지고 이 정도 환자 수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용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매출이 감소하다가 보면은 매출이 감소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우리 각자는 전부 다 한계 상황에 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은 철저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계 상황에 처한 분들 중에서 절망하는 분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분이 있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받는 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되는 합리적인 시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방대본에서도 국민 피로감이나 뭐 수용성 저하 문제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또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확산세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하루 만에 사망자가 250명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미국도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질병의 속성인 것이죠. 감염병이 한번 돌면은 이건 국경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이미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어쩌면은 매를 빨리 맞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또 홍역을 치렀는데 이거는 단지 그 나라만의 뿐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는 지금 유럽, 미국 대륙이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재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만큼 서로의 교류가 더 원활하기 때문에 네. 감염병도 사람을 통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모델 삼아서 이런 빠르게 확산되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과도할 만큼은 조금 방역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그 옆에 나라 그리고 그 옆에 나라 하면서 결국에는 전체 대륙으로 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 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도 밝혔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 대처가 좀 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 환자도 많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여러 대책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고요. 그러나 다만 이 참고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대책에 대한 어떤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또 나중에 그 상황에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가 현재 6개 대륙에 모두 퍼진 상황에서 WHO가 뒤늦게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쯤 좀 정점을 찍을 거라고 혹시 전망을 하실 수 있다면? 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거의 세계 대륙에서 15만 명 확진이 됐고요. 5,8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는 국민의 6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고 네. 특히 초기의 확산력이 많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전파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국이나 유럽은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정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사례나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에 피크를 치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이 2월 18일입니다. 네.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에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상황에서 절정으로 치다르면서 지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력 대응으로 안정세를 취하였죠. 그만큼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만큼요. 지금 3월입니다. 네. 4월 동안에 계속해서 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빠르게 안정이 된다 해도 금년 상반기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빨리 좀 확산세가 줄어들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또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